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어가면서 코로나19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특히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1,000명대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온 건데 1,078명, 어제 나온 확진자가 1,078명이고 서울, 경기만 합쳐도 거의 700명이 넘은 상황이에요. 물론 전국에서 한 두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경향성 보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등락을 하기는 합니다만 예. 지금 상황은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해도 제대로 그 효과가 발휘되지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 주말 토요일 날 그 1,000명대를 넘어섰는데 그 뒤에 연이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효과가 일정 부분은 있다. 근데 완전히 감소세로 실제로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를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적절한 방역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심각한 곳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양병원인데 사실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에 많은 관심과 또 신경을 썼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런 방역 조치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10월 달, 11월 달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과거보다 그러니까 8월 달에 크게 확산했을 때보다는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원들이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 이어서 3차 유행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실제로 요양병원 내에서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부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외부에서 감염돼서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연령대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다. 그리고 예후도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원인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에 의해서 안에서 급속하게 확산이 된다. 더군다나 요양병원 내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환자분들이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번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는 급속하게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울산 양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동일 집단 격리를 했는데도 확진자가 속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열흘 사이에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현상은 왜 비롯된 거라고 보시는지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코호트 격리가 들어갔는데요. 그 코호트 격리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호트 격리를 하다 보니까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호트 격리된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실제로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철저히 격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코호트 격리의 효과가 굉장히 발휘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의료진들이 비감염자와 감염자를 같이 실제로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전파의 매개체가 되면서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분들까지 계속 전파를 시키는 양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어떤 의료 장비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개인 복장을 하고 겉에 방역복을 입으시는 등 실제로는 안쪽에 수술복 같은 그 의료 장비들, 그러니까 의료 그 장비들을 갖추고 계셔야지만 실제로 환자와 접촉했을 때 적절하게 세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집단 내에서 계속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시 선별 검사소,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서 운영되잖아요. 네네. 무료고 증상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빠른 검사와 빠른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선별 검사소 보이면 바로 들어가서 검사를 받는 게 지금
국민들이 하는 행동으로서는 좋은 겁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인 거는 전 국민이 전수조사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좋은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아무 그 증상도 없고 어떤 접촉 사례도 없는데 가서 받는 거는 글쎄요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은 좀 듭니다. 이제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네. 더 인력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렇게 긴 줄을 쓰셨다가 예. 그 내에서의 어떤 교차 감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임상 증상이라든가 접촉 사례들, 의심 사례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있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그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교 시설에도 꽤 많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를 보니까 12월에 들어서만 이번 달 별로 되지 않는데 중반이 지났는데 이번 달 들어서 집단 감염이 10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와 관련된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종교 시설 마스크도 안 하고 많이 잘 하시지만 안 하고 뭐 기도드리고 예배 보고 찬송가까지 부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종교 시설 그 어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지금 상황은 3단계 격상의 어떤 논의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과거에 우리가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았을 때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글쎄요, 그 종교 단체들에서 방역 조치를 다 철저히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례들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금까지 최근에 한 500건 정도, 예. 500명 정도가 확진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종교 활동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방역 조치가 있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금 기본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려고 인원 제한을 하고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만 그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가대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뭐 부흥회라든가 이런 소모임들 그리고 그 이외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인근 식당에서 그룹끼리 식사를 하시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 전파를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밀, 밀접, 밀집, 밀폐 이 산밀 공간이 아니면 밖에서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기에 스키장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스키장에서는 뭐 거리도 있고 마스크도 쓰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키장에서도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스키장 가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장이라고 하는 게 야외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야외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숙소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 실내 공간에서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스키장에서 이 방역 마스크 대신에 보온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온용 마스크는 실제로 차단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고 지금 이번에 발생한 스키장에서의 감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접촉보다는 한 기숙사나 숙소에서 오랫동안 같이 기거를 하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집단 생활을 할 때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강릉 71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스키장을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분 같은 경우 외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은 물론 지금 역학조사가 완전히 끝나서 이분이 실제로 전파를 시켰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내부에 계신 직원들 분들께서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스키장 같은 경우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콧물 같은 걸 많이 흘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휴지 같은 걸로 콧물을 닦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손 같은 데 계속 바이러스가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외라고 안심할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환경에 의한 어떤 전파의 우려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확진 사례와 또 유의 사항들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그래서 오늘도 1000명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3단계 격상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도권만이라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을 해달라라고 여당에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뭐 가능하면 3단계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방역 조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3단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셧다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3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2.5단계에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어쨌든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식당 등과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는 환경들이 계속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면 지금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단계까지 안 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추가적인 방역 조치,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허용되는 부분, 그러니까 실내에서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점심 때나 저녁 때 가보시면 물론 9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점심이나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밀접하게 식사를 같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전파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단계, 물론 3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세부 방역 조치에서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추가적인 전파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물론 이렇게 되면 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실 거는 자명한 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한 2, 3주라도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 상황을 완화시킨 다음에 다시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런 대책의 방향성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 대형 병원에서도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제주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도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주도로 전파되는 양상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계속 병원 내에만 계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병원에 계시지만 이분들은 계속 외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밖에서 물론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음성일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 또 감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발표된 사망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러니까 어제 사망하신 분이 12분이고요. 어제 발표된 엊그제 사망하신 분은 13분이에요. 점점 이렇게 10명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자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전부 다 좀 많아진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특이적인 치료제가 마땅한 것이 없다라고 예.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항체 치료제들이 긴급 사용 승인은 됐습니다만 일단은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언급이 되고 있고 녹십자의 혈장 치료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절한 어떤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렘데시비르도 지금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제가 없다. 더군다나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로 전환이 되는 사례들도 많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는 주로 감염되는 연령대가 이제 중장년층, 그러니까 청년층부터 해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감염이 주로 됩니다만 예. 최근에는 또 노년층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년층에서 감염되신 분들이 급속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사망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치료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센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에 한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또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도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녹십자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분이 완치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로 우리나라 현재는 이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또 해외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루마니아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루마니아 사례를 들어보면 제약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실제로 4, 5일 만에 완치가 됐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일단 이상이 종료된 후에 최종 그러니까 중간 결과가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일단 제약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효능이 뭐 좋을 거다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백신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미식약처 승인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여러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내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이 미국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식약처가 심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이번에 좀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개별 국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그게 백신이든 치료제든 간에 개별 국가의 식약처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승인 여부는. 네. 근데 보통 과거에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미국 FDA가 국제적인 표준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다른 개별 국가들도 참조를 해서 보통은 승인을 하는 경향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FDA에서 승인 안 했다라고 해서 개별 국가에서 꼭 승인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을 안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 지연을 시켜도 우리나라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 식약처에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뭐 특별한 이상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효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향후에 승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승인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했을 때 어떤 이상 반응 등 중증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아마 식약처는 부담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